네, 2020년 9월 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5.16 혁명과 그 반동들이란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군인들은 선배의 업적을 외면하는가를 부제로 잡았습니다. 왜 이 제목을 뽑았는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풍 하이선의 위협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난리를 피웠는데, 그러다 갑자기 오늘 문 대통령이 나와서 태풍 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할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하이선은 익스트림 워닝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폭풍이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감추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하이선은 감추기에는 너무너무 큰 태풍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부산에 상륙할 텐데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은 상륙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반경이 매우 큰 태풍은 초대형 태풍이죠. 지금 현재는 육지에 상륙하면 바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팽이 놀이를 할 때 큰 팽이하고 작은 팽이가 어떤 게 더 오래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작은 팽이가 더 오래 버팁니다. 힘은 큰 팽이가 좋지만은 한번 육지라고 하는 상대 팽이랑 탁 부닥치고 나면은 힘이 빨리 떨어지는 거는 큰 팽이입니다. 자, 이 큰 태풍이 오고 있을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너무 감출 수 없으니까 이젠 다급해서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게 과학과 진실을 보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헛디디고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 인식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5.16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6월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 통제권 환수 정책, 노태우 노무현 정부의 비교, 이걸 썼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5.16 혁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고 지금 시비가 일었습니다. 살짝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 논문 5쪽에 한국 군부가 5.16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군 부대를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던 유엔 사령관의 허락 없이 정권 장악에 사용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7쪽에 박정희 정부 시기 5.16 혁명으로 인한 일부 부대의 작전 통제권 환수와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개가 나왔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비를 걸어놓고 또 4쪽에 묻기를 두 문장 모두 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혁명이라고 한 것을 시비 거는 것 같더니 문맥상으로 보고는 또 미화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봐주겠다는 뉘앙스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강조해놨어요. 5.16 군사 쿠데타와 또 5.16 없이 그냥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은 8차례나 이 논문에 등장한다. 자, 이게 왜 이런 사족을 붙였는지 짐작을 하시겠죠. 자, 군사정변을 미화하지 않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혁명이란 단어를 붙였으면 미화이고 정변이란 단어를 붙였으면 미화가 아닌가요? 저는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왜 혁명이란 단어를 붙이면 미화고 다른 걸 붙이면 미화가 아니냐, 이거 이연령 비연령 아니냐, 저희 주장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쓸 때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군사 쿠데타라고 한 표현이 더 많다, 이런 아까 말한 대로 7번, 8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논문 89, 90, 91쪽에는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이 7번 나온다. 네. 그리고 군사정변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서약 같아요. 충성하겠다는 서약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기사를 썼던 언론들은 사족을 또 달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다, 한국사 교과서도 5.16 군사정변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서욱 내정자에 앞서서 합참의장 지냈던 3사 출신의 이순진 씨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었죠. 그때 언론에는 2015년 이번에 합참의장 지명을 받아갖고 청문회 할 때 그가 석사학위
썼던 논문에 5.16을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순신 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해명해서 넘어갔었죠.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들의 선배이잖아요. 박정희 소장이. 박정희 소장이 했던 거사를 군사혁명으로 보아서는 무조건 안 되나?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군인들도 각자의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자기 논문에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나? 저는 이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고 학문적인 판단을 하는 논문에서까지 이런 판결을 따라가야 하나요?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항상 옳은 판결만 했나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도전을 해봤습니다. 지난 세기, 지금은 21세기니까 20세기 세계사 속에서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20세기 혁명사 속에서 5.16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러프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도 잠시 했었고 주간동아라는 매체의 편집장도 했었고 신동아 기자도 오래 한 제 경험을 가지고 5.16이 20세기 역사 세계사 속에서 세계 혁명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감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 다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혁명을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에만 방점을 찍어뒀습니다. 권력 교체. 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이렇게 정의를 내놨습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 권력을 탈취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정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영영사전을 봤더니 이 쿠데타를 A sudden and decisive change of government illegally or by for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또는 무력에 의해서 정권을 갑자기 그리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를 보게 되면 혁명과 쿠데타의 정의가 상당히 비슷한 걸로 저는 보여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여기도 정치가 저는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대한 국어사전 정의를 보게 되면 영영사전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를 집어넣어 놨어요. 거기에는 영영사전에는 A sudden and decisive change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를 넣어 영영사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게 발견됩니다. 제가 정책을 공부한 입장에서 혁명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 체제를 일단 부수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을 하려면 무조건 기존 체제를 부숴야 됩니다. 기존 체제는 혁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그게 신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기존 체제는 구체제가 되니까 기존 체제가 구체제입니다. 뭐 구체제가 기존 체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제가. 그래서 구체제를 앙샹레이즘, 불어로 앙샹레이즘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혁명은 앙샹레이즘, 구체제를 부수는 파괴로 시작하니 저는 혁명의 첫 번째 요소를 파괴로 봅니다. 파괴가 바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파괴까지 하는 겁니다. 구체제는 근데 그 파괴 대상이 되는 구체제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갖고 있죠.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파괴하라고 오는 세력을 쳐부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세력이 부닥치면 내전이 또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를 하는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죠. 형법은 정부와 이 체제를 바꾸려고 안에서부터 무력을 동원한 세력을 내란으로 규정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무력, 국경 바깥에서 오는 무력은 침략 내지는 외환으로 규정하고 있죠. 형법은. 이 가장 보편적인 내란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인데 형법으로 규정해도 되는데 군에서 군대를 동원한 걸 한 번 더 막기 위해서 군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군형법에서는 군사 반란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 바꿨지만 기무,
또 헌병 같은 데에서는 정부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군사 반란을 전복이라고 정의해 나왔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환을 일으키는 무력은 침략 내지는 적이라고 규정하죠. 적. 네. 그러니까 국가나 정치 체제를 부수려고 하는 거는 기존 법령을 어겨야 되잖아요. 일리갈리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비합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쿠데타나 또 성공을 했다가도 다시 제압되는 쿠데타가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란, 군사반란, 전복으로 규정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파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구체제인 앙샹레짐을 붕괴시키고 신체제나 신정권을 만들죠. 그리고 상당 기간 통치를 하니까 그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연혁이라 그러잖아요. 연은 계속 승계해 온 거고 혁은 혁명으로 바뀐 겁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도 혁명이죠. 네. 그렇게 혁명도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혁명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혁명은 된다 그러고 혁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쿠데타는 무조건 안 된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역사가 비논리적인 역사 공부죠. 저는 5.16과 12.12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정희 세력은 처음부터 혁명을 하려고 했고요. 혁명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전두환 12.12를 한 세력은 혁명을 주장한 바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둘 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박정희 세력은 18년간, 전두환 세력은 8년, 이어 노태우 5년에서 13년간 각각 오랫동안 집권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자, 박정희 18년을 이어졌다가 전두환 노태우 13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노태우 세력에 김영삼이 가담을 하죠. 그래서 그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12.12 세력의 연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김영삼이 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5.18 특별담화에서 5.18 광주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연설이 있은 후 이 5.18 광주나 12.12 관련됐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사람 3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 명인데 이분들이 94년 5월 13일 전두환, 노태우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합니다.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94년 10월 29일 검찰은 일단 12.12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난 95년 7월 18일에는 5.18 광주에 대해서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공소권이 없다. 이때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서울지검 공안 1부장 장윤석 부장, 그 후에 이제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면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한 18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부정해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공무원 임명장 받은 사람들은 이게 반란 세력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했던 모든 통치가 다 부정된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른바 어찌됐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는,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통치 이론의 근거든 그런 판단이었죠. 이러한 이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은 다음에 아까 그 세력들은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네.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자 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18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을 한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는데 헌재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왔을 때, 이 나오자 바로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바꾸고 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할 조짐을 보이자 검찰이 더 빠르게 움직였죠.
95년 11월에 다시 수사를 재개합니다.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96년 1월 달에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을 신군부 인사를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하고 비자금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려서 1심에서는 12.12.5.18 관련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사형, 그 밑에는 무기징역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심은 전두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나머지 3도 다 유죄를 주고요. 그래서 3심은 이걸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역사적인 판결을 하게 한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갖고는 선거할 때부터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여당 후보였던 이해창 모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주장했었어요. 당선된 김대중 씨는 전두환, 노태우 씨를 사면을 했죠. 네. 그러나 그 추징금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2.12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 있었는데, 5.16의 주인공인 박정희는 훨씬 전에 1979년에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법적인 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16은 군사정변이고 12.12는 이미 군사반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규정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박정희 세력은 혁명을 자처했는데 그 혁명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군사정변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혁명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구체제, 앙샹 레짐을 부수는 파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 파괴는 쿠데타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혁명이 되려면은 새로운 체제, 신체제를 세우는 새로운 신자, 설립자, 새로운 걸 세운다. 립신을 해야 된다. 입신. 입신양면할 때 입신이 아니고 새로운 걸 세우는 입신을 해야 됩니다. 12.12를 한 전두환 세력은 5.16을 한 박정희 체제를 일부 수정한 후 승계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박정희 군부가 기존 군부라면 이들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신군부로 굴렸죠. 그렇지만 같은 군부 아닙니까? 혁명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입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2.12 세력은 혁명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승계 세력이죠. 계승 세력이죠. 박정희 노선을 계승하고 약간 보강하고 변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12.12는 그때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이었어요. 혁명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때 현장 근처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와 있었습니다. 김재규 정보부장이 불렀었죠.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하고 김재규 씨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을 보내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때 정승화 총장이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경사 세력을 출동시키려고 하자 그에 맞선 전두환 씨는 자기 친구인 노태우 구사단장 등에게 전화를 해서 출동하라라고 하면서 전두환 세력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군부로 바뀌면서 권력을 이어갔으니까 이건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보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5.16은 성격이 다릅니다. 5.16을 일으키는 박정희는 처음부터 혁명을 기획했고요.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왜냐? 그때 20세기 아닙니까? 20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전성시대가 20세기입니다. 5.16을 하기 전에 박정희는 김종필일 겁니다. 김종필 씨를 시켜서 광명인쇄소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인쇄가 쉽지 않고 인쇄소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거기서 몰래 혁명 선언문인가요? 혁명 공약을 찍게 했습니다. 이 혁명 공약을 들고 5.16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를 건너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중앙청을 점령하고 시청을 점령한 다음에 일부 세력을, 지금 KBS죠. 그때는 라디오가 중심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숙직하고 있던 박종세 아나운서를 깨워가지고 새벽 4시에 읽으라고 합니다. 그게 5.16 혁명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잠시 그 문장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는 오늘 아침입니다. 미명은 새벽입니다.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의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권리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하고 쭉 나가면서 혁명공약 1,
2, 3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 혁명군이라고 자처했고요.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상권,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을 완전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혁명을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입신을 하는데, 그때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1년 후에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습니다.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5.16 세력은. 자, 5.16 세력이 혁명을 주장했던 그 분위기는 그 당시 세계 분위기 속에서 봐야 되는데, 1915년인가요? 1차 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39년에 2차 대전이 있었는데, 20세기는 1, 2차 대전이, 양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히 이 시기는 혁명의 시기입니다. 1917년 1차 대전 와중에 러시아가, 차르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황제죠. 황제가 있던 러시아 제국을 레닌이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소비에트 공산혁명을 완성시킵니다. 최초의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개 나라가 이어서 소비에트 공산혁명을 하면서 이 15개 나라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합쳐져서 소련이라는 국가연합을 만듭니다. 네. 대단한 공산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양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계통에 패배한 나라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는 차례로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 독립은 그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세력이 연합국 세력에 편승해서 종주국과 싸우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것도 혁명이죠. 네. 그리고 종주국이 심었던 체제를 바꿔보니까 입신까지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요, 이승만과 김구 세력이 연합국에 협조하면서 종주국 일본과 싸워서 이룬 독립혁명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연합국에서도 상당한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특히 영국이 많은 나라를 독립시켜주죠. 그리고 프랑스는 이러한 독립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독립하려는 내력을 군사력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거꾸로 패배합니다. 프랑스가 독립을 누리다 실패한 케이스가 베트남이죠.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항복을 하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립혁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게 독립한 신생국가에서는 무력을 가진 게 누굽니까? 군부잖아요. 군부들이 또 권력을 빼앗고 하는 군사혁명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쿠데타하고 혁명이 잘 빈번해져요. 구별이 잘 안 해요. 군사 쿠데타를 했는데 또 군사 쿠데타가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입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이러한 군사혁명 중에 하나가 박정희가 했던 5.16 군사혁명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를 잘 보면요, 나라를 새로 만든 세력들은 대개 군대로 합니다. 군사지휘관이 개국자가 됩니다.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 청나라를 만든 누르하치, 조선을 세운 이성계, 고려를 세운 왕건이 다 무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가원수는 항상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도 있었어요. 이러한 혁명. 이란이 1980년 팔레비 황제라 그랬죠. 뭐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런 왕정, 재정을 끝내는 혁명을 맞았어요. 무솔리니가, 아니,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수염 긴, 그 무슬림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신정혁명을 했다 그랬죠. 네. 무슬림 국가로 돌아가죠. 네. 그 반대가 이제 케말 파샤가 이끌었던 터키였던 거고. 그리고 1980년, 91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냉전 종식인데, 동유럽의 공산국가가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는 민주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세기는 독립혁명, 공산혁명, 군사혁명, 신정혁명, 민주혁명이 아주 빈번한 세기였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혁명이 결론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이 김옥균이 쿠데타를 했던 게 갑신정변이죠. 3일 천하로 끝난 게 바로 그때 혁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쿠데타가 되는 거죠. 혁명은 1단계는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쿠데타, 구체제를 부수는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새로운 것을 정복하는 입신, 새로운 걸 세우는 입신을 해야 됩니다. 입신부터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혁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신하게 되면 개혁이 되는 거죠. 3단계는 입신을 성공시켜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새로운 체제의 이식으로 성공을 거두는 혁명은 그러나 극히 소수입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90년
독일이 통일됨으로 해서 동유럽 공산국가의 민주혁명이 달성됐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WTO라고 그러죠. 거기에 소련을 제외한 6개 나라가 있었는데 6개 나라가 전부 민주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자, 90년부터 30년이 지난 게 2020년이죠. 30년이 지난 그 6개 나라 가운데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한 나라가 있습니까? OECD 회원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없습니다. 러시아는 한 해 뒤에 91년에 소련을 붕괴하고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민주혁명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탄생했죠. 그리고 28년이 지난 2018년에야 비로소 러시아 월드컵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OECD 회원국도 아니고요. 미국과 다투던 세계 최강국의 지위도 상실했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3억 가까이 되는데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총 국가 GDP는 대한민국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가 앞서고 떨어지면 지금처럼 떨어지면 우리가 훨씬 앞에 갑니다. 중국은 1979년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을 했다고 봐줍시다. 그걸 혁명이라고 봅시다. 마오가 모택동이 한 게 공산혁명인데 뭐 개혁개방도 혁명으로 봐줄게요. 마오로 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29년이 지난 2008년에야 베이징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워낙 세계에 15억이나 있기 때문에 적은 국민소득을 받고도 G2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은 아니고요. 월드컵도 한 적이 없고 1인당 GDP도 보게 되면 여전히 개도국에 있습니다. 자, 1961년 대한민국은 5.16 혁명을 치렀죠. 그리고 27년 만인 1988년 당시로선 세계 최대 규모인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켰습니다. 34년 만인 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인 OECD의 28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41년인 만인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인가요? 58년 전인가요? 동계올림픽까지 했습니다. 평창에서. 그리고 59년이 지난 지금은 G12, 미국이 G7 말고 또 확대했을 때 한국 들어오라고 유치하자고 할 정도로 G10에서 한 12의 선진국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16은 성공한 혁명 아닌가요? 파괴와 입신과 성공까지 한 유일한 혁명 아닌가요? 20세기 혁명, 그 많은 혁명 중에서. 20세기 혁명을 치른 나라 가운데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요, 20세기 혁명을 치른 나라 중에서 OECD 회원국이 되고 동계 하계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5.16은 세계 20세기에서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단언을 합니다. 비난을 하셔도 좋고요. 다른 이론이 나와도 좋습니다. 5.16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성공혁명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치른 일본 제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메이지 혁명 치른 다음에 일본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급속히 팽창해서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만주제국을 괴뢰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 승리하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 해갖고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했잖아요. 네. 성공적인 혁명 맞습니다. 이름은 유신이지만. 그러나 메이지 유신은 19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16 세력이 명치 유신을 의식해서 그 후에 10월 유신을 했다고 폄하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10월 유신, 배옥불 수출, 천불 소득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리본. 근데 국가 발전을 하려면 주변 국이 한 걸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뭐 새롭게 창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난한 주사파들도 중국의 마오가 했던 공산혁명, 김일성이 했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공산혁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반대한 세력을 반동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서 남조선 혁명을 꿈꾸지 않았나요? 자, 1961년 박정희 세력에 끌고 나왔던 거는 군인들인데 그때 대한민국 군인들은 세계 최강인 미군하고 한 10여 년 정도 같이 작전을 해봤습니다. 세계 최강을 알았고 그때 엘리트 장교들은 미국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에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기업이 없었어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세계를 아는 유일한 세력은 군인들이었던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 와서 가르쳐주고 일부 군인들이 미국 가서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군인들 중에 일부는 일본군 출신이고 만주군 출신인데 그때 그들은 동남아, 일본 가보고 만주도 가봤습니다.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가 변화를 알고 한국도 혁명으로 바꾸자 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케말 파샤의 터키를 얘기했는데 터키는 원래 신정을 했던 나라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랬듯이. 터키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 안 된다 해서 케말 파샤가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터키를 독립해서 세운 다음에 신정을 거부하면서 세큘러한 세속정으로 갑니다. 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합니다. 그때부터 터키는 발전을 하고 번영을 이뤘다고 케말 파샤를 국부로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그 전인 조선과 대한제국을 보게 되면 사대부들이 유교식 신정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사대주의를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신정을 했는데, 그러한 군주정에 살아온 거를 국민이 주권을 가는 세속정으로 바꿔놓은 사람은 저는 이승만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승만은요, 세속정 시절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백성밖에 없는데 백성을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만들어준 게 이승만입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를 선진국으로 변모시킨 일은 5.16 혁명을 한 박정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로 모시지 않습니다. 공산혁명이라는 단어는 숱하게 쓰면서 정작 우리가 한 대한민국 사람이 한 혁명은 정변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마오이즘, 레오이즘, 스탈린이즘, 그다음에 주체사상까지도 거론하면서 이승만 노선, 박정희 노선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5.16 혁명을 군사정변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5.16 세력이 쳤던 거는요, 5.16 세력이 쳤던 이들은 자유당을 만들었던 이승만 세력에 눌렸던 한민당을 이은 민주당 세력입니다. 근데 한민당 세력은 더 뿌리로 올라가면은 대일 항쟁기 때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입니다. 이들은 반공 노선을 걸었어요. 근데 건국을 할 때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이승만 세력한테 밀려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승만은 전쟁을 하면서 영어가 워낙 탁월하고 미국을 하니까 리더십을 확보해서 한민당과 손을 잡지 않고 자유당을 만들어 갖고 정치를 합니다. 한민당은 아웃이 되는 거죠. 그 한민당 세력이 이름을 바꿔서 4.19 이후에 집권을 하는데 무능했습니다. 그 세력을 부수는 게 5.16 군사혁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세력은 이리 치고 저리 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군부 세력이 12.12로 다시 또 집권을 이어갑니다. 민주당 세력은 그 후에 신파와 구파로 나뉘는데 신파의 대표가 김대중이고 구파의 대표가 김영삼입니다. 네. 근데 이들이 계속 군부 세력에 이승만 세력은 자유당, 여기는 공화당, 민주당 세력에 밀리게 되니까 원래 반공 노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민당 세력이니까. 손잡지 말아야 할 주사파 용공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젊은 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이라는 형태로 노태우 세력의 중심이 된데 김영삼이 들어감으로 해갖고 민주당 구파가인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그 다음에 5.18 특별법을 토대로 12.12를 무너뜨리고 5.16을 폄하하게 되는 겁니다. 네. 5.16 세력은 철저하게 반공을 지향합니다. 혁명경학법에 대한 우리는 반공 딱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민주당 세력은 소외시켰죠. 적이 아니죠. 근데 이 소외 세력들이 계속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8까지 겪게 되니까 저 소외가 돼서 이제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적보다 더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3당 합당으로 YS가 들어갔다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이후에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적인 북한과 공산주의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소외시켰던 세력을 더 적대시해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적과 경쟁자는 다른 건데 경쟁자는 나와 경쟁하지만 나와 한편인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과 가까이 가버렸어요. 특히 문재인, 노무현. 적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룬 민주당 세력이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도 부정하는 자학적인 역사를 만들어서 그걸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선배가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가 역사 인식과 사상을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군인들이 알아서 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자리를 할 수 있는 군인들이. 5.16을 부정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은 위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소망은 언제 대한민국 군에서 5.16을 한 선배를 자랑스러운 지휘관이 나올까 하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건 벼슬이 아니다.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역사관이다라고 말하는 대장은 정령 없는 것일까? 지금 이 세력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혁명은 좋은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들은 일부를 파괴했어요. 박근혜 체제 파괴했어요. 또 일부 입신을 했어요. 좋지 않은 입신. 근데 원초적인 파괴와 원초적인 입신은 없었어요. 성공은 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조 투입해서 한판 뉴딜을 하겠다고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적폐청산만 했지. 5.16의 가치는 촛불과 비교해보면 아주 명백해집니다. 김일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등서평도 모방하게 만드는 게 5.16이고 이광효 싱가포르의 신화를 만든 이광효가 평가했던 게 5.16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졸렬하게 5.16을 평가 못합니까? 그러한 자랑스러운 선배를 가진 군인들이 왜 5.16을 왜 감춥니까? 왜 스스로 자신있게 평가를 못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했던 공산혁명에 반대하거나 소외된 세력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혁명 세력이라고 몰아버리죠. 5.16에서 소외된 것에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5.16 혁명과 그 반동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죠. 네, 이 반동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려면 이게 진짜 저는 위대한 대한혁명으로 보는데 이 반동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16과 그 반동에 대한 연구를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을 민주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로 통일하는 대한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